또 다른 사실주의자 화가로 유명한 밀레와 도미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쿠르베를 공부할 때 사실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조는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두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추어내서 그리니까 추한 이 세상은 생각보다 추하고 추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 그림에다가 옮겨 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을 일으켜요? 추문을 일으킵니다. 요것이 요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실주의는 결국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노레 도미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노레 도미에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전기적인 사실을 얘기할 유리직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애가 가지고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까리까뚜이를 하고 프랑스 말로는 까리까뚜이르인데 영어는 뭡니까? 이게 캐리커처야. 캐리커처라는 그런 잡지에 만화가 이제 합니다. 캐리커처가 바로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바로 도미에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에는 장르를 창안한 사람입니다. 장르 어떤 장르냐? 풍자 만화. 그러니까 만화일 뿐만 아니라 풍자 만화를 일종의 그런 장르를 창조해내서 그것을 까리까뚜이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다가 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 봅시다. 이 사람은 그냥 그림만 보면은 사회를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을 갖다가 무엇했다고요? 풍자했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풍자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은 웃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고개를 젖히고 왼쪽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몰리에르라고 하는 시극 작가가 있어요. 시극 작가가. 근데 이 사람은 비극이 아니라 시극을 일종의 창시한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인데 이 몰리에르의 시극의 한 장면을 이렇게 그렸듯이 그럼 몰리에르는 뭐냐? 이 시곡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시곡이라고 하는 게 연극이죠. 연극을 통해서 인간의 부조리, 그 다음에 사회 현실의 비리 이런 것들을 풍자적으로 문학으로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몰리에르의 시극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화로서 몰리에르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화에서의 몰리에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풍자. 그 다음에 비리를 아주 시극적으로 아니면 우스꽝스럽게 고발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왼쪽 그림을 보세요. 고대 시극의 등장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벌써 알 수 있죠. 뭘 그렸는지. 그지? 그 다음에 왼쪽 그림을 봅시다. 이것은 법정이에요. 법정에 이게 변호사가 엄청 크고 그 피고석에 어떤 여인이 앉아있고 이거 뭔지 알겠죠? 변호인을 비꼬는 겁니다. 이제 비꼬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이 만화를 많이 그렸고 그 다음에 판화를 이런 식으로 많이 저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요번에는 이 가르강띠아를 이것도 만화예요. 가르강띠아라고 하는 소설인데 라블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인데 그 사람은 16세기 초에 활동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가르강띠아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식가예요. 근데 그 가르강띠아가 이 대식가를 갖다가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 민중이 있어요. 민중은 지금 삐쩍 말랐어요. 삐쩍 말랐는데 거기에 곡물을 갖다가 받쳐요. 그러면 그 곡물을 갖다 수거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누구가 가르강띠아가 이걸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탐관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탐관오리. 그러니까
민중의 세금과 이런 걸 갖다가 걷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겁니다. 뭐 요즘을 많이 시사하는 거죠. 그래 이게 가르강띠야. 이거 보기만 해도 압니다. 자, 밑에 봅시다. 이게 뭐야? 입법부의 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 있잖아요. 이때 이미 국회가 있었습니다. 1834년. 그러면 여기 국회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굴 표정이랑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지 이걸 풍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갑시다. 먼저 이거부터요. 그럼 여러분들 얼굴 조각도 했어요. 이런 풍자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조각도 했어요. 자기가 만화를 조각했어요. 이게 점토예요. 아시겠죠? 귀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보수당의 당수였어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압니다. 이게 바로 사실주의의 풍자로. 자, 왼쪽이 도미에가 한 겁니다. 도미에의 1831년에 가면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가면들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삐뚤어졌고 야비하고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남을 협박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샤를 필리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도미에어와 함께 까리카뚜르를 만든 잡지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 풍자 만화를 그려요. 근데 도미에가 나중에 더 유명해졌지만 이 필리퐁이 라까리카뚜르라는 잡지를 창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배 그림이에요, 배.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는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동그랗는데 여기 중앙에 있는 가면의 중앙에 있는 게 이게 진짜 배예요, 배.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랫동이가 이렇게 동그래요. 프랑스 배는. 근데 그 프랑스 배를 가지고 사람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럼 뭐야? 여기 양쪽 볼이 팽팽하게 살이 쪘다. 이게 뭐예요? 욕심과 탐관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가르강뛰야처럼 많은 것을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욕심 덩어리처럼 한 거야. 이게 필리퐁의 배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까리카뚜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더 한번 봅시다. 변호를 아까는 입법부를 풍자를 했는데 요번에는 법 쪽에 변호인을 그렇게 풍자를. 자, 요게 이 그림 보기만 해도 알아요. 제목은 우는 여인이에요. 왼쪽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딱 이렇게 여인이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소송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만하게 탁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모든 소송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변호인뿐이다. 변호사뿐이다. 그럼 여기 봅시다.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이게 제목이 아름다운 여인이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변호인들이 서로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있어요. 뭐가 하겠습니까? 저 얼굴값을 하겠구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게 다. 그다음에 불만의 소송. 이게 소송인입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변호인이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 미망인입니다. 1843년 6월에 그린 그런 미망인이라는 그런 까리카뚜르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게 변호인이 딱 있어요. 미망인. 그러니까 미망인은 왜 울겠습니까? 여기서 남편이 죽었든지 뭐 죽었어요. 그런데 유산 상속을 가지고 무엇을 돈을 버는 것은 누구뿐이에요? 변호인들. 그러면서 이거 보십시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변호인들이 뒤에서 뭐 자기 사건에 대해서 시시덕거리면서 나 오늘 얼마 벌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변호사는 혹시 없겠죠? 네. 하여간 그 시대에 이러한 변호인들에 대한 이런 풍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제 정말 촌철살인의 그런 사회 풍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도미의 트라스노넨가의 냉거리의 15번지예요. 그럼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독재 정권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전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10명 이상의 집회를 못 하도록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그것이 민중이 항거를 하니까 뭐냐면 학살을 했어요. 이 거리 트라스노넨가 냉거리 여기에 민중을 학살을 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여기 시체가 너부러져 있습니다. 너부러져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언제부터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비드를 할 때 했습니다. 이 사람도 혁명가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 여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순교하듯이 그렸듯이,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사회 고발적인 그런 그림은 이 고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했는데 고야의 전쟁의 참화라는 이게 판화예요. 그러면 시체들이 무엇에 걸려 있습니까? 나무가지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잔인성과 참화를 갖다가 이렇게 고발해요. 여러분들 이걸 딱 보는 순간 막 인상이 찡그려지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개우고 싶어져.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하는 사람들이. 그럼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하는데, 그 억압된 현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역겨워져요. 이런 현실이. 그러면서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6.25만 하더라도 6.25 때 100만이 죽었다고 하죠. 우리 동포가 1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이렇게 고야의 그 시체처럼 너부러져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게 바로 전쟁의 현실이거든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주 사회를 고발하고 마치 혁명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더 넘어갑시다. 이제 더 나왔어요. 이것은 특별히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프랑스는 유난히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혁명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나요. 7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민중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근데 그때 들라크로아가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들라크로아를 할 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바로 이게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난 그것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이걸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들라크로아는 이 1830년에 이 7월 혁명의 희망을 본 거예요. 거기서 프랑스의 자유의 쟁취, 그리고 프랑스가 드디어 위대한 국가가 된다, 이런 혁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도미에의 7월의 영웅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두 그림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도미에는 사실주의적으로 일종의 현실 고발적으로 그렸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들라크로아는 혁명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그리고 프랑스가 위대한 국가로의 도약을 하고 거기서 자유의 쟁취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아주 거룩한 국가의 탄생을 보았다면, 그 죽음의 시체 위에 그런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희망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렸다면 도미에의 현실은 아닙니다. 근데 도미에가 훨씬 더 현실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이 사람이 7월의 영웅에서 7월 혁명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를 잃어서 거기다가 뭐냐면 이걸 받칩니다. 받쳤어요, 다리에. 그런데 왼쪽에
왼쪽에 거대한 돌을 갖다가 이렇게 줄로다가 해가지고 자기 목에 걸었어요. 뭘까요? 그리고 난간에 섰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국회의사당의 프랑스 국기가 보입니다. 이 뒤가 센강이에요. 바로 자살하기 직전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왜 자살할까요? 왜 자살할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목발을 가지고 있죠. 여기 목발을 받쳤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신문지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문지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지들이 이 공원에서 잠을 잘 때 무엇을 덮고 자는 줄 아십니까? 신문지를 덮고 잡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들이 신문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만 뭐냐면 다 뺏겼다는 거죠. 근데 그 신문지가 그 당시에 실제 신문지고 그 신문지에 혁명의 기사들이 다 난 거예요. 어디서 몇 명이 죽었고 트라스노렌가도 여기에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럼 자살을 하느냐? 혁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말 아십니까? 죽 써서 개 준다는 말 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 혁명을 통해서 누가 다시 들어섰냐면 루이 필립이라는 일종의 전제 군주가 다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킨 민중에게 그 자유와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독재자와 전제 군주가 다시 민중을 탄압하는 그런 것으로 계기로 삼고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난밖에 남는 게 없고 병신이 된 목발을 집은 자기 몸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현실에 가까운 것은 들라크루아의 낭만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사실은 이겁니다. 왼쪽에 도미에의 저기 까리까뚜이루가 이게 진짜 현실과 리얼리티를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중에 보여드린 겁니다. 낭만주의와 이렇게 다르다. 낭만주의는 아까 부상당한 전 기병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과 구원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진짜 사실주의는 현실 고발적이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현실의 아주 비참한 현실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까리까뚜이루로서의 그 도미에입니다. 근데 도미에가 이거 3등 열차를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 보지 않아도 알까요? 근데 3등 열차에 일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가지고 다들 잠이 들고 그런 가운데 엄마도 잠이 드는데 아이는 젖을 빨고 있고 자, 요런 3등 열차를 그 당시에 그렸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표정이 다들 어두워요. 그리고 아이의 젖을 주고 있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쟁과 죽음과 그런 고난의 순간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그리느냐 하면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우리의 사랑의 표상으로 많이들 그렸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에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무 데서나 젖가슴을 내놓고 젖을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이때 19세기 중반에 프랑스도 이런 아주 가난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등 열차예요. 1등 열차는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사람들의 표정과는 다르게 뭐예요? 사람들이 뭐해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는 여유도 있고 신문을 밝은 데에 비춰면서 신문을 보고 사람들은 아주 약간 삶을 향유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이 요것이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그림입니다. 아까는 7월의 영웅을 제가 가르강뚜아와 함께 보여드렸지만 그 까리까뚜이만 이것은 유화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좋냐 하면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실루엣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근경이 엄마가 빨랫감을 빨래터에 갖다가 오면서 무엇이에요? 무거운 빨래를 안고 오른쪽 손으로는 아기의 손을 잡고 언덕을 올라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동네는 언덕에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연탄을 나르더라도 높은 데까지 날라야 하는지, 이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현실은 어둡게 근경에다 그리고 길 건너편인지 강 건너편인지는 밝은 건물들이 아주 높이 솟아가지고 하얀 벽에 이 대조입니다. 이게 부르조아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헝가리를 구경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 수도가 부다페스트입니다. 그러면 부다가 바로 저 언덕에 있는 아주 왕궁이 있고 거기에 귀족들이 사는 그 언덕 위의 마을이고요. 페스트는 아랫동네, 강 건너의 아랫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페스트예요. 그래서 부다페스트가 한꺼번에 모여서 그 합쳐가지고 그 도시를 형성해가지고 부다페스트입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그림이 여기에 아주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봅시다. 여러분들 악사 있죠? 이 악사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뭐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엿장수들, 오케이? 그것입니까? 각설이 타령이 그대로 나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악사들이 길을 가면서 우리 그런 식으로 프랑스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각설이 타령을 우리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것이 도미에입니다. 자, 이제 밀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밀레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밀레 그러면 보통 우리 시대에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발소에 걸리는 그림을 그린 사람.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만종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이발소에 그렇게 많이 걸려 있었어요. 이거 이삭 줍는 사람들 또는 뭐냐면은 만종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밀레 그러면 아주 이발소에서 친숙한 사람이 화가였었는데 오늘날은 이발소가 없어졌죠 다. 그래서 여자의 이용소를 남자들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레는 아까 쿠르베는 도시의 하층민들 노동자들을 일상생활을 그렸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농부예요. 일종의 농부의 현실을 그린 일종의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그레빌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저 여기에 갔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통 속말로 해서 째지게 밀레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정말 가난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팔남매의 마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팔남매의 마지로 태어나서 동생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마누라가 첫 번째 마누라가 죽는데 첫 번째 부인이 죽는데 아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굶어서 죽었다. 그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도 그림의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림을 팔아가지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상한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초상화도 길거리에서 남의 초상화를 그려줘서 이제 그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고 춘화도 많이 그렸어요. 춘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그림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농촌을 그린 농촌 화가예요. 그러면 농촌을 있는 그대로 그렸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법을 사실주의 기법에서 조금씩 자기 식으로 자꾸만 시도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법을 창안하고 그 기법을 통해서 농촌을 그리면서
일종의 종교적인 단계까지로 승화시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레빌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노르망디의 한 어촌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죽을 때도 바르비종이라고 해서 파리로부터 남쪽에 있는 아주 농촌이에요. 거기 가서 죽습니다. 그 농촌을 그리다가. 그런데 이 사람의 그림을 이제 농촌의 화가, 농부 화가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분은 자기의 그림 그리는 기법을 자꾸만 이게 개발해 가면서 나중에 이 그림을 종교적인 단계까지 승화시킨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밀레 봅시다. 밀레 왼쪽 그림이 파르당 부인의 초상이에요. 자, 아주 사실주의 기법으로 정확하게 사진 찍듯이 그렸죠. 근데 오른쪽에 앵글의 오송빌 백작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오송빌 백작 부인만 지금까지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 수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했지만 이 여인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표정과 동일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을 초상화를 그리면서 밀레가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이렇게 내면의 어떤 특성을 담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눈빛과 그다음에 코와 입과 그리고 얼굴이 반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어둠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쫙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리고 왼손을 오른쪽 여기다 이렇게 넣는데, 이런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뭔가 야무진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여인의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이 자기를 괴롭게 하더라도 자기는 그것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그런 내면의 심리의 움직임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주의입니다. 그럼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이게 앵그레 무아테시의 부인이에요. 1856년. 이게 외제니 까노비우 부인의 초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똑같이 늘 얘기하지만 이 표정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주의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신고전주의 앵그레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두 여인은 하나는 귀부인이고 하나는 민중의 아주 서민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에 이 부인을 보십시오. 이 부인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파르당 부인과는 다른 표정이에요. 뭐냐면 슬픔이 이렇게 싹 있습니다. 그러나 눈과 이 코와 입이 파르당 부인과는 다르게 약간 선해요. 그러면서 이 슬픈 현실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까노비우 부인의 초상을 그릴 때 바로 누구가요? 그 밀레의 첫 번째 부인이 아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앵그르의 그 무아테시의 부인은 예쁘다. 예쁘다. 근데 약간 좀 한데 이 외제니 까노비우 부인의 초상은 눈물이 납니다. 이런 초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밀레는 단순한 사실주의가 아니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쿠르베는 뭐냐면 굉장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점점 건조한 현실, 그 다음에 죽은 현실, 아주 무미건조한 그런 현실을 그리는데, 장례식을 그리더라도 무엇이에요? 진짜 죽은 장례식이야. 그런데 여기는 무엇이에요? 슬픔이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밀레의 그림 앞에서는
뭐라 그럴까, 말로 할 수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슬픔이 느껴진다. 저는 이렇게. 근데 그것이 나중에 슬픔이 승화돼요. 이 밀레에게서는 종교적으로든지. 자, 이거 봅시다. 이것은 밀레의 아가씨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거 사실주의 기법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여기 볼도 그렇고 이 손등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색칠을 이렇게 툭툭툭툭 이게 점을 찢듯이, 이건 무슨 기법입니까? 인상주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윤곽이 뚜렷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색을 이렇게 툭툭툭툭 찍었는데 이상하게도 무엇이에요? 여기가 포동포동한 느낌이에요. 손등 같은 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잔의 자화상이 그렇습니다. 자화상이 이 사람이 대머리였는데 머리 위에 뭐 녹색이니 뭐 밝은 주황색이니 이런 걸 툭툭툭툭 찍었는데, 이게 뭐냐면 머리통이 마치 뭔가 무슨 원형의 원통 같지 않습니까? 원통 이런 거. 그것이 밀레에게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사실주의에 그대로 매달린 게 아니라 기법을 이렇게 바꿔갔습니다. 자기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봅시다. 이렇게 이게 고흐의 씨 뿌리는 남자예요. 씨 뿌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기 뭐예요? 밀레에 씨 뿌리는 남자예요. 오른쪽에.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에 키지라는 남자고, 그런데 오른쪽 왼쪽 다 할 것 없이 특히나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을 보세요. 쿠르베랑 달라요. 쿠르베는 뭐냐면 정말 정밀하고 세밀하고 세부적인 묘사가 아주 사실주의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실루엣만 나타나면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리고 윤곽선만 나타납니다. 윤곽선만 나타나요. 게다가 여러분들 잘 봅시다. 여기서 아까 쿠르베의 이 허벅지는 돌을 깨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근육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죠. 역동성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언덕길을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내려오는 상태인데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딛고 뒤쪽 발을 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이거 손을 갖다가 이렇게 젖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긴장이 쫙 힘이 느껴지고,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뒤의 허벅지가 이게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은 실루엣만 보이면서 어두운 아주 고통과 고단함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남루해요. 여기서부터 사실주의가 있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실루엣만 그리면서 현실을 갖다가 느끼도록 만들어요. 관람자로 하여금 현실의 고단한 현실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고흐가 가장 좋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밀레였습니다. 그러니까 밀레에게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쿠르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흐가 이것을 자기식으로 다시 그립니다. 그래서 고흐는 밀레의 여러 그림을 자기식으로 다시 그려요. 이게 씨 뿌리는 사람을 2번이나 다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은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에 비해서,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은 진짜 어두운 현실과 고단한 현실과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거기서 힘이 느껴지면서 삶의 이 활력 같은 게 힘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해냈는데 비해서 고흐는 그게 아니죠. 이건 그렇진 않아요. 고흐는 자기식으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서 무엇이냐면 밝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이 이게 왼쪽이 밀레의 낮잠이에요. 낮잠을 밀레는 2번 그렸어요. 젊은 날에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말년에 하나 그렸어요. 아래쪽이 낮잠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흐가 다시 그립니다. 다시 그려요. 이 낮잠도 잘 보면은요, 무엇이냐면은
사람 얼굴이라든지 옷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고전주의랑 쿠르베이 사실주의는 주름 하나 이런 것이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냥 묘사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밀레의 특유한 기법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밀집 있지 않았어요? 밀집. 이게 밀집이 뭐냐면 이것도 붓을 물감을 갖다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선을 그린 거예요. 그냥 세부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 다음 그림입니다. 요 다음 그림을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굉장히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삭 줍는 이 이삭들이 여기서 마치 점을 찍듯이 타타타타타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찍는 것은 무슨 기법이에요? 인상주의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냥 색을 툭툭툭툭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진짜 추수가 끝나가지고 밀을 벤 다음에 남은 이삭임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다 실루엣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뒤쪽이 밝고 앞쪽이 어두우니까 이 여인들이 전부 어둠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밀레의 아주 특유한 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면 참 전원적이다, 목과적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농촌의 아주 고단한 현실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의 구도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저기 밀집이 집단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도가 하나, 둘, 셋, 그죠? 근데 이 여인들의 등을 딴 그 선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저기 집단을 쌓아놓은 것처럼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아주 대칭적으로. 예? 그리고 수평선이 그려져 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게 만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종소리가 저 뒤에 있는 지평선에 있는 성당에서 종이 울리는 겁니다. 이제 일과가 끝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제 일과가 끝났을 때 여기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다, 평화롭다. 아닙니다. 이거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요게 요람이에요. 요람. 그러니까 아기를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부부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달리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아기가 죽어 있어요. 아기가 죽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 경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아기가 죽어 있는 아기가 이제 요람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봅시다. 이 여인의 등을 타고서 이렇게 가면 이게 집단을 쌓아놓은 이런 구도가 돼요. 이 집단을 쌓아놓은 건데 이것도 저 뒤에 그 일몰의 밝은 빛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단지 실루엣이 보이는데 실루엣에 있어서 이 여인의 얼굴의 실루엣의 선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그렇지만 힘듦을 참는, 그러니까 등은 굽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루엣으로 다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현실을 그 어둠 속에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실루엣으로 보이는데 그 실루엣이 완전히 거의 그런 고통을 갖다가 승화시킨 그런 종교적인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의 이 실루엣은 거의 성녀의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뭐지, 여러분들 그 이발소에 걸려 있는 그것처럼 이것은 전원을 그린 거구나, 전원화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달리가 이 그림에 감탄을 해가지고 달리가 이 그림을 열 몇 장을 그립니다. 자기식으로 초현실주의적으로. 이게 바로 살바도르 달리의 만종이에요. 우리가 20세기에 들어가서 이 학기 말에 이 만종을 하겠는데, 이 만종이 이거 여러분들 이거 봐요. 완전히 종교적인 분위기죠. 그리고 저기 하늘나라에서 있는 거대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거대한 동상이 있어요. 이게 기도.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승화됐다. 아주 신성하기까지입니다. 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만종의 이 부인은 성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양치는 소녀예요. 그것도 뒤에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해가 지고 있고 양떼를 모는 소녀예요. 근데 소녀가 이 양떼를 치는 이 막대기 있잖아요. 지팡이를 땅에다 하고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치는 소녀가 실제로 여러분들 기독교 저기 가면 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예요. 목자라는 것이 뭐냐면 양과 소를 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이 소녀가 실제로 목자가 됐는데 종교적인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성스럽게 거기에 승화를 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왜? 양떼 목장, 밝은 달빛 아래 양떼 목장이에요. 여러분들, 와, 이건 거의 종교적이죠. 신성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저는 밀레에 약간 감탄을 하고, 밀레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전원적인 아주 일반적인 풍경을 그리는 그런 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그림을, 농촌의 풍경과 그런 농부들을 갖다가 거의 신성한 성스러운 단계까지 승화시킨 그런 위대한 화가다. 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여기서 밀레의 봄이에요. 그러면 뿌생의 봄, 우리가 뿌생 저번에 했었죠? 근데 그 뿌생의 봄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밀레의 봄은 아주 인상주의 기법으로서 뭐냐면 아주 저 뒤에 무지개가 떠 있고, 이제 비가 온 다음에 밝은 햇빛이 뭐예요? 나무에 비치면서 나무가 반사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나무, 불에 타는 나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스러운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종교를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스타일을 바꿔가는데, 이 밀레는 또 누구랑과 비교가 되냐면 1학기 때 우리가 공부했던 베르메르라고 하는 일종의 네덜란드의 화가 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그림을 그렸던 베르메르입니다. 근데 베르메르와 구도가 비슷해요. 그러나 이 밀레의 자비심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저기 문 바깥에서 누군가가 뭐냐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거린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엄마가 가난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엄마가 아이에게 가서 너 저기 가가지고 그 주어라 하면서 여기 음식과 이것을 주는 장면인가요? 자비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베르메르의 이런 것과 구도와 많이 비교를 하면서 베르메르와 하는데, 저는 이 밀레의 자비심은 베르메르보다도 훨씬 더 승화됐다라고 보입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베르메르의 레이스 뜨는 여인이에요. 근데 요 왼쪽은 그로부터 200년 뒤에 그린 밀레의 바느지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과 이것 생각할 때 훨씬 더 베르메르가 잘 그렸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빛을 그렸고
아주 정교하게 이 베르메르가 빛의 화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밀레는 뭐 그런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투박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어둠 속에서 한쪽에는 누가 자고 있어요? 아기가 자고 있고, 아기가 자는데 그 자는 사이를 이용해 가지고 뭐냐면 뜨개질하고 바느질해서 품삯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아주 그 고통과 가난을 갖다가 가만히 감내하면서 그렇지만 이 표정이 경건해요. 성스러워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이 이렇게 내가 바느질하는 이유는 이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기에 절절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밀레의 여인들은 이것은 또 다른 성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잘 보십시오. 어두워요. 실루엣이에요. 왼쪽에 오히려 문틈으로 바라보이는 거린이 오히려 밝은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실루엣이 어둡다라고, 이것은 뭐냐면 가난하고 고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비심이 이 팔을 뻗은 쪽이 쫙 사랑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거린에게로 흐르는데, 이것이 밀레의 3대 위대한 작품이에요. 밀레의 3대 작품이라고 하면 만종, 이삭 줍는 여인, 이 자비심을 듭니다. 그만큼 이것은 이미 종교적인 단계까지 승화된 것이다. 자, 이제 버터를 휘젓는 여인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젊은 날에 하나 그렸고, 이것도 젊은 날에 그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십시오. 이것도 실루엣으로서 얼굴에 잘 안 나타납니다. 어떤 얼굴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실루엣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년에 그린 그림을 봅시다. 말년에 그린 그림이 이제 훨씬 발전했어요. 말년에 오른쪽에 그림이 말년인데, 여기에 강아지도, 고양인가요? 고양이도 등장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통을 그리는데, 통에다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버터를 만들 때 이걸 막 돌립니다. 우유를 막 돌립니다. 그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것이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 치마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주름이 뒤쪽에 묶었거든요. 묶어서 이게 날카롭게 빠른 속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이 석가래가 있죠? 저기 천장에 석가래의 원근법이 아주 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것이 속도감을 느끼게, 아주 정적인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액센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 문 밖에 뭐예요? 닭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요 오른쪽에 뭐냐면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어요. 요것이 일종의 밀레의 마지막 유머라고 할까요? 아주 귀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밀레의 귀여운 장면을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입을 벌려요 라고 하면서 엄마가 아기에게 무엇을 줍니까? 과자를 먹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예쁘죠? 그리고 옷은 다 남루합니다. 그리고 그 남루한 옷에 두꺼운 옷을 추위가 있나 봐요. 추운 때인가 같아요. 그런데 햇볕에 나와 있어요. 햇볕을 쬐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이 인형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난한 가운데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밀레는 가난을 승화시켰다. 자기의 기법으로 어떤 강의, 성스럽고 아주 종교적인 신성한 단계까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밀레의 여인들은
농부지만 가난한 농부지만 성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주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상주의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